그날 오후 서울은 가랑비에 젖은 회색 외투를 걸친 듯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처럼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도시에 드리웠다. 부평시장 근처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가 바쁘게 스마트폰에 고개를 받고 있었으며 이어폰을 낀 채 주변 세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희미한 빗줄기 속에서 허리를 굽힌 한 노인이 271번 버스에 올라탔다. 김순자 할머니, 78세. 야윈 몸, 어깨가 다 닳아버린 오래된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값싼 비닐봉지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 안에는 라면 몇 봉지와 찌그러진 식빵 하나가 전부였다. 버스 안은 비좁고 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았다. 표를 파는 청년 남대식이라는 이름의 승무원은 할머니가 다가오자마자 짜증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그는 손을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다. 1250원입니다. 돈 주세요, 아줌마. 할머니는 고무줄로 묶은 작은 지갑을 뒤적이더니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전부예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게요. 하지만 대식은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고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돈이 부족하면 내리세요. 예외는 없어요. 버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돕지 않았다. 마치 그 할머니의 눈길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듯 모두가 시선을 피했다. 버스가 멈췄고 대식은 문을 열며 할머니의 비닐봉지를 휙 낚아채 버스 밖으로 던졌다. 아무 말 없이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젖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비닐봉지에서 라면이 쏟아지고 식빵은 웅덩이에 빠졌으며 물병은 길가까지 굴러갔다. 비는 점점 굵어졌다. 할머니는 말없이 주저앉아 하나씩 조용히 주워 담았다. 불평도 한숨도 없이 오직 참는 법, 견디는 법만을 알고 살아온 그녀의 일상처럼. 버스 뒷좌석 21살의 언론정보학과 대학생 유미진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왜인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빗속에서 빵을 주워들던 그 노인의 모습이 어쩐지 너무 익숙했다.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는지도 아니면 차갑도록 발전한 이 사회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어떤 감정을 문득 떠올렸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미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조용히 영상을 올렸다. 편집도 하지 않았고 효과도 넣지 않았다. 그녀는 짧은 한 줄만 덧붙였다.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주의 작은 원룸. 31세의 이재현은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친구 하나가 링크를 보내왔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영상을 틀었다가 넘기려 했다. 그러다 할머니가 식빵을 줍는 장면에서 손이 멈췄다.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지며 방 안에 뚜렷한 소리를 냈다. 다시 돌려봤다. 야윈 얼굴, 피곤하지만 빛을 잃지 않은 눈, 작은 세상을 안고 있는 듯 품에 비닐봉지를 꼭 끌어안고 있던 그 구부정한 모습, 너무도 익숙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요동쳤다.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밑에 숨겨둔 철제 상자를 꺼냈다. 거기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기억들이 들어있었다. 그중 바랜 사진 한 장, 가냘픈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자애롭지만 깊은 그늘이 드리운 얼굴. 그는 그 사진을 노트북 옆에 놓았다. 세월이 모든 것을 바래게 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어릴 적 비 오는 날 밤 자신을 꼭 안아줬던 그 여인의 눈동자. 4살 무렵
자신을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졌던 생모의 눈동자였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재현은 배낭에 옷 몇 벌을 챙기고 어릴 적 어머니가 손바느질로 만들어준 흰색 셔츠 하나를 꺼냈다. 어릴 땐 친구들과 다르다고 원망했던 그 셔츠. 하지만 이제 그 삐뚤빼뚤한 실밥이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오는 것 같았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비가 무섭지 않았다. 그는 표를 예약하고 배낭을 메고 밤길을 나섰다. 그가 무엇을 찾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촉촉이 젖은 가슴속에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비록 한 줄기 희망일지라도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고 싶었다. 엄마, 새벽이 막 밝아오고 있었다. 전주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했고 밤새 달린 버스는 중앙 정류장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리는 이재현의 얼굴에 아침 안개를 품은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잠을 설친 눈은 피곤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으로 영상을 다시 틀었다. 할머니가 빵을 줍는 그 장면. 이제 그것이 그가 나아갈 길의 나침반이 되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택시에 올라타 부평시장으로 향했다. 영상 속 그 장면이 촬영된 바로 그곳이었다. 시장은 막 문을 열었고 상인들은 물건을 진열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재현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혹시 이 할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271번 버스에서 내리셨거든요. 근처에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 생선 장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그런 노인분들 많아요. 다 기억 못하죠. 재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물었다. 대답은 대부분 침묵이거나 무심한 부정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노점, 구멍가게, 인근 복지센터까지. 어디에서도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 단순한 영상 때문이 아니었다. 27년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죄책감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즈음, 그는 길가의 작은 음료수 카트 앞에 멈췄다. 땀으로 젖은 등, 타들어가는 입안.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었다.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린 70대쯤의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들은 뒤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할머니, 어제 저기 구시장 모퉁이 처마 밑에 앉아 계셨죠. 밤새 그대로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 제가 나와 보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가신 것 같아요. 재현은 깊이 인사한 후 곧장 그 처마 밑으로 향했다. 그곳엔 이제 찢어진 비닐 조각 몇 개와 젖은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듯 손을 뻗었다. 마치 그 흔적을 통해 어머니를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엄마가 여기 계셨구나. 정말 여기 계셨었어.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골목을 따라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노점상들에게 하나하나 물었다. 그러던 중 길가의 순댓국 노점 앞에서 짐을 정리하던 노인을 만났다. 저기요, 잠깐만요. 혹시 이 할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은 영상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봤지? 어젯밤 여기 앉아 계셨어. 안쓰럽더라고. 아무에게도 구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짐을 안고 앉아만 계셨어. 내가 순댓국 한 그릇 드렸지. 다 드시고 새벽녘에 가셨어. 많이 느리게 가시더라. 다리도 불편하신데 끝까지 가시더라고.
저기 사거리 쪽으로 꺾어 들어가셨어. 재현의 가슴 속에 불이 다시 붙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한 뒤 곧장 그 방향으로 달렸다. 그 시각 하늘은 아침에 회색빛을 벗고 점차 밝아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몇 줄기 스며들며 길 위를 비추었다. 그 빛들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의 앞길은 더 이상 막연한 물음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자신이 두 손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던 그 목소리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었다. 엄마, 기다려줘. 그렇게 시끄러운 차량 소리와 깜빡이는 간판, 분주한 사람들 틈 속에서 하나들이 조용히 어머니를 찾아 걷고 있었다. 온 마음을 다해 잃어버린 시간을 품고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어느 거리의 모퉁이 어딘가엔 빗속에서 아들을 안았던 그 여인, 등잔불 아래서 자장가를 불러주던 여인, 삶에 짓눌려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가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낡은 비닐봉투를 꼭 쥔 채 남은 삶의 조각들을 지키고 있을지 모른다. 물들어가는 오후 햇살이 성근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고 길가의 작은 잡화점 처마 위로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진다. 그 아래 한 사람의 그림자가 도시의 습하고 서늘한 기운 속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다. 김순자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흐릿한 눈동자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옆에 놓인 비닐봉지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라면 봉지는 터졌으며 빵은 반쯤 남아있다. 흰 머리는 젖어 있고 마른 손은 서로를 감싸 안아 남은 온기를 지키려 한다. 시장에서부터 얼마나 걸어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걸었을 뿐이다. 마치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직 붙잡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에. 그 순간 그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느릿하고 조심스러운 걸음. 무언가 무겁고 벅찬 감정을 안고 다가오는 발걸음. 재현은 그곳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옷, 충격에 휩싸인 얼굴. 그녀가 조용히 거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영상 속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화면 너머가 아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구겨진 낡은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깡마른 여인의 무릎 위에 앉은 아이가 까만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크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다가갔다. 엄마? 엄마, 맞죠?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흐릿하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 세상이 멈춘 듯했다. 바람이 쳐마 밑을 스치며 재현의 손에 들린 사진 한 귀퉁이를 날렸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현이. 그 한마디는 그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칼날 같았다. 오래된 떨리는, 하지만 따스한 그 목소리.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라버린 몸을 꼭 안았다. 엄마, 나야. 나 재현이야.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흐를 뿐. 오랜 시간 서로를 잃어버린 두 사람 사이에 성스러운 침묵만이 남았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감쌌다. 마치 손을 대지 않으면 다시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 비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익숙한 온기가 있었다.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많이 컸구나. 잘 지냈니?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잘 지냈어. 미안해요. 더 일찍 찾지 못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재현은 그녀를 더 꼭 안았다.
수십 년간 꾹꾹 눌러 담아온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다. 보육원에 남겨졌던 어린 시절, 매일 밤 엄마를 부르며 울던 그 아이는 지금 그를 낳아준 엄마를 다시 품에 안고 있었다. 한때는 영영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존재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장면을 촬영하려다 멈췄다. 그 순간이 너무도 경건해 보였기에 감히 방해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발길을 돌렸다. 재현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약한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그녀의 작고 소중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나랑 같이 가요. 집에 가요. 순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빛이 있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빛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의 고개 끄덕임.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따라 걸었다. 가벼운 빗속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우산은 없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 빗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전주의 허름한 하숙방, 노란 전등 불빛 아래 작은 방 안은 조용히 젖어들고 있었다. 부엌에선 따뜻한 생강차 향이 퍼지고 창밖에선 빗방울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캬임 순자는 창가 가까이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목에는 낡은 털목도리가 감겨 있고 창밖의 비를 바라보는 눈빛은 오래전 잊힌 시간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 옆에는 이제 더 이상 경직된 표정도 의심의 기색도 없는 재하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엔 오직 따뜻함만이 머물렀다. 탁자 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재윤이 간직해온 낡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한 장의 사진, 해진 털시옷 조각,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종이에는 어린아이가 삐뚤빼뚤하게 적은 글씨가 담겨 있었다. 난 엄마를 기다릴 거야. 손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 들었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치 바람결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그날은 1974년 겨울이었어. 네가 고열에 시달려서 내가 너를 안고 보건소며 병원이며 다 찾아다녔지.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 우리가 너무 가난했으니까.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는 듯했다. 결국 너를 보건소에 맡겨두고 돈을 빌리러 갔어. 그런데 돌아왔을 땐 네가 이미 사라져 있었어. 재현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평생 품고 있던 질문들에 답을 주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할 수 없었다. 그 말들 속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녹아 있었고 미안함과 조건 없는 사랑이 함께 배어 있었다. 나는 온 동네를 뒤졌어. 사람들마다 물어보고 문마다 두드려보고 하지만 아무도 네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 면사무소에서는 누군가 너를 입양해서 도시로 데려갔다고 하더군. 하지만 난 서류도 없고 돈도 없고 말할 힘도 없었지. 그녀는 주먹을 꼭 쥐었다. 뼈마디가 선명한 손등이 파랗게 드러났다. 난 너를 버린 적 없어. 단 한 번도. 매년 그 보건소로 돌아갔어. 혹시나 네가 언젠가 기억을 더듬어 돌아올까 해서.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갠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릴 적부터 늘 엄마가 꿈에 나왔어요.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모습은 분명했죠. 마르고 떨리는 몸. 하지만 날 꼭 안아주던 사람이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바깥에 잔잔한 빗소리가 희미하게 잔향처럼 울렸다. 잠시 후 재휴는 장롱에서 작은 서류함을 꺼내왔다. 그것을 탁자 위에 놓고 어머니 쪽으로 밀었다. 수년 동안 엄마를 찾으려 했어요.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전쟁 후 실종된 아이들,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죠. 하지만 늘 단서가 끊겼어요.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신문 스크랩, 흑백 사진, 손으로 쓴 메모들이 가득했다. 엄마의 이름이 순자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성도, 고향도 없이. 그런데 영상 속 엄마를 보고 확신했어요. 그 앉은 자세, 그 눈빛, 그 손,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드디어 엄마를 찾았구나. 손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세상에 기적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재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절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는 다시 차를 따라들이고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외부 장면. 비는 그쳤고 전주 시내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 아래 잠에서 깨어났다. 재현은 어머니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꾸 여인 할머니와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청년을 바라보며 그들이 품은 따뜻함을 조용히 느꼈다. 손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그 안을 유유히 헤엄치는 오리들을 지켜보았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죽기 전엔 다시는 너를 못 볼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무 후회 없어.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시간이 많아요. 엄마를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엄마가 예전날 기다리며 걸었던 길들을 함께 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세상에서 서로를 잃었던 한 쌍의 모자가 마침내 서로를 다시 찾아낸 순간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물가에 서 있었다. 마치 세상이 이들에게 조금의 공정함과 남겨진 사랑을 돌려주고 있는 듯이 해가 언덕 너머로 기울며 옅은 황금빛이 이끼 낀 기와지붕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흙길 위엔 낙엽이 가득 쌓여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재현은 김순자를 부축하며 낡은 나무 대문을 지나갔다. 그 앞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은 푸른 나무들 사이에 조용히 숨쉬듯 서 있었다. 벽돌 바닥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종이꽃 덩굴은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렸다.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눈동자는 깊고 벅찬 감정이 넘쳐 흘렀다.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예전에 여기 마당에서 너를 안고 흙장난 시켰지. 나비를 잡겠다고 따라다니다가 한 번도 제대로 못 잡고 울었잖아. 재현은 조용히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나무 선반의 먼지를 털고 재단 위에 사진 액자를 닦았다. 그곳엔 순자가 오래전 떠났던 남편의 위패가 아직 놓여 있었다. 엄마, 여기 계속 계시고 싶으세요? 그래, 여기가 내 시작이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싶구나. 기름 등잔의 불빛이 벽에 어른거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들은 단출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김치, 미역국, 마른 생선 몇 조각뿐이었지만 그 속엔 51년 세월을 채우려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레 숟가락으로 반찬을 떠 아들의 그릇에 올려주었다. 마치 놓쳐버린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다는 듯이. 그동안 어떻게 자랐니? 서울에 있는 과원에서요.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공부도 했고, 입양도 됐고. 그런데 한 번도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가가 벌겋게 물들었다. 언제나 마음 한켠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재현은 잠에서 깨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처마 밑 순자가 옛날 외투를 걸친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어둠 속 내리는 빗줄기를 향하고 있었다. 재현도 겉옷을 입고 그 곁에 앉았다. 이 밤중에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비가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그날도 이런 비였지. 너를 안고 비를 뚫고 뛰었어. 그리고 보건소에 너를 맡기고 돈을 구하러 갔지. 내가 그때 떨었던 게 추위 때문인지 너를 잃을까봐 무서워서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비는 사람이 잊고 싶지 않은 걸 떠올리게 하더라. 재현은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에 닿지 않도록 손으로 가려주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제가 곁에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흐리지 않았다. 마치 빗속의 잎사귀처럼 투명하고 빛났다. 전주에서 이 기적 같은 재회를 들은 언론학과 학생들이 두 사람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영상 속에서 순자는 재현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나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에요. 아이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날은 없었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다가 재현의 얼굴에서 멈췄다. 그는 이제 엄마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온 그 세월을 넘어 마치 평생 곁에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모성애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건 용서와 믿음뿐이죠. 아무리 늦더라도 사랑은 결국 길을 찾아온다는 걸. 마지막 장면. 순자와 재현은 어린 시절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의 묘 앞에 서 있었다. 순자는 들꽃을 한 다발 놓으며 속삭였다. 내가 데려왔어요. 당신 이젠 편히 쉬어요.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재현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엄마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없어도 전해지니까.